그 말씀하시니까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채권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12개월 1년 1월 달에 매입을 해서 12월 달까지 들고 있으면 뭐 거기에 대한 이자 수익이 주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한 6개월 정도 보유하다가 팔았어요. 그럼 이 6개월간에 대한 보유 이자는 저한테 나오나요? 나오죠. 나오죠. 아, 제가 들고 있는 기간만큼 이자. 그 기간 동안 보유했던 사람에게 그 이자는 따로따로 다 분산돼서 가는 건가요? 펀드에 투자하면은 관계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펀드나 ETF는 기준 가격이라고 있어요. 프라이스가 있어요. 그 가격 안에 이자 수익과 가격 변동폭이 다 녹아서 매일매일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현재 펀드의 내가 추정하는 그 펀드의 시세에는 그 시가, 그 시세와 또 이자 수익까지 다 포함이 돼서 움직인다는. 그렇죠. 예를 들면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핌코의 토탈 리턴 채권형 펀드를 한다고 하면 예를 들면 기준가가 매일매일 금융위원회에서 나올 거예요. 공시되면은 그 기준가 안에 아까 그게 다 녹아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여러분 꼭 유념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면 투자를 짧게 하셨어요. 한 달이나 한 석 달 하시잖아요. 네네. 그죠? 그러면 그 기준 가격 안에 그러니까 그 기준가 안에 가격 움직임과 쿠폰이 같이 녹아 있을 거잖아요. 근데 단기로 하면은 주로 가격 움직임만 그 기준가에 녹아 있다는 거죠. 지금 제가 좀 길었는데 이자 수익 있잖아요. 이자 쿠폰은 만약에 이렇게 표현하죠. 쿠폰이 예를 들면은 연 10%짜리다. 어떤 펀드가 연 10%짜리인데 내가 1개월만 들고 있다가 던졌어요. 그죠? 그러면 그 한 달 동안의 가격 움직임은 당연히 반영이 됐을 거고 쿠폰 이자는 몇 프로 들어왔을까요? 글쎄 거의 다 녹아 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셨습니까? 12달을 안 분해서 들어오는 거니까 10%에 12분의 1만 들어온 거죠. 즉 투자기 채권형 펀드 투자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이자 수익 효과는 누리기가 힘드십니다. 일정한 기간 이상 들고 가야 이 10%의 이자가 쫙 쌓여 들어올 거 아닙니까? 투자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가격 리스크에만 노출되고 우리의 채권 최장점인 이자 수익의 효능은 못 느끼는 거고, 근데 장기로 가면 갈수록 이자 수익의 효능이 쫙 쌓여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장기 투자라는 얘기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건 이제 펀드니까 채권 펀드. 우리 주식처럼 뭐 12월 달에 뭐 11월 안 가지고 12월 달에만 보유하고 있으면 배당금 받잖아요. 네네. 그런 거랑 상관없이 네. 내가 보유한 기간 동안 그런 것이 한데 따로 뭐 이자 소득을 받는 게 아니라 이 시세 형성의 그 모든 요소들이 포함이 돼서 안 분돼서 쭉 들어오는 거죠. 간다 이거죠. 예, 맞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그 하이힐드 채권 말씀하셨잖아요. 투자 적격 채권 같은 경우는 뭐 그래도 신용도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하이힐드 채권이나 이머징 채권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불안정스러울 수 있는데 저런 신용 등급이 낮은 자산은 위험하지 않을까요? 예, 뭐 하이힐드 채권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하이힐드 채권 위험합니다. 위험하고 이런 거죠. 위험한데 어떤 방식이냐면은 이렇게 말씀드리죠. 우리가 개별 채권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는 그 투자 부적격이기 때문에 그만큼 디폴트 리스크가 부도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등급을 그렇게 맞은 거죠. 네. 부도 납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하이힐드 채권을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대전제는 뭐냐면은 분산 투자라는 얘기예요. 분산 투자. 그죠? 그래서 아까 제가 국내에도 하이힐드 채권 많아요. 근데 그거 하지 마십시오라고 한 거는 개별 종목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거죠. 개별 회사 리스크가. 근데 우리가 미국 시장이나 글로벌 시장으로 간다고 했을 때 예를 들면 하이힐드 채권 ETF가 HYG나 JNK가 있어요. 그런 ETF나 아니면은 국내에 들어와 있는 블랙락의 미국 하이힐드 채권이나 뭐 우리가 여러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 채권 펀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조금 더 부연 설명 드리죠. 우리가 보통 어떻게 되냐면은, 하이힐드 채권은 우리가 보통 펀드로 가지 않습니까? 펀드가 가면은 종목이 300개 이상 들어있어요. 한 펀드에. 네. 네. 그럼 300개 이상이면 이론적으로 계산해 보시면은 한 종목이 0.5도 안 돼요. 해외 채권형 하이힐드 채권 펀드에 들어와 있다는 거는 철저한 분산 투자예요. 즉, 한 종목이 부도나도 펀드 전체 임팩이 거의 안 미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건 개별 기업의 어떤가 하이힐드 채권을 국내에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해외에 마련되어 있는 그런 300여 개의 그 기업 하이힐드 채권을 모아놓은 그런 펀드가 낫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는 거는 하반기에 지금 미국 경제 굉장히 심각한 국면을 가고 부도율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지금 투자하면은 다 부도나는 이 국면에 무슨 이걸 추천하냐 이렇게 해서 사실 추천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일단 추천하자는 그 국면이 아니라 이런 거를 잘 보시고 우리가 타이밍 투자하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하이드 채권 가격은 가상금리의 반대로 가거든요. 즉 가상금리가 올라가면 하이드 채권 가격이 이렇게 빠집니다. 반면 가상금리가 꺾여 내려오면 가격은 이렇게 턴어라운드 올라가요. 자, 그런데 그러면 하이드 가상금리와 하이드 부도율은 사실은 가상금리라는 게 사실은 어떤 채권 시장 형성되는 위험의 정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론적으로 부도율의 증가폭과 가상금리는 같이 가야 되잖아요. 실제 기업들의 부도율보다 가상금리가 먼저 올라갑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가상금리가 그 전에 꼭지를 찍고 꺾여 내려와요. 그러다 일정이 있는 다음에 얘가 꼭지 꺾여 내려와요. 과거에 한번 볼까요? 우리가 리만 사태 한번 볼게요. 리만 사태 같은 경우에 가상금리의 최정점이 언제였냐면 리만 사태 터지고 한 달 다음에 2008년 11월 25일 날 2000bp까지 갔어요. 근데 미국 기업들의 부도율 최고점 언제였냐면은 그로부터 6개월 뒤에 2009년 하반기에 부도율이 정점을 찍었어요. 이 채권의 가상금리는 그거보다는 훨 더 펀더멘탈이 반영되어 있는 컨셉이죠. 실제로. 그러니까 사소한 거에 이렇게 크게 흔들리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전체 매크로 움직임이 반영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제가 이제 따라서 우리가 하이드 채권 투자할 때 가상금리 추이를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제가 오늘 방송하나 이거 보시고 또 바로 하이드 채권 투자하시는데 그건 반대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하시는 거. 왜냐하면은 최근에 지난주 목요일인가요? 연준이가 기존에 투자 적격 채권만 매수해 준다고 했는데 하이드 채권까지 매수해 준다고 해서 단기적으로 가격이 한 6% 올랐어요. 가상금리는 이게 7%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하반기에 미국의 하이드 채권 부도율이 물론 전망회사가 다르지만 일반적 컨센서스는 한 12%에서 한 15% 정도의 미국 하이드 기업들이 부도가 날 거라고 일반적 컨센서스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하이드 채권의 일반적인 우리가 부도율로 본다고 하면은 그래 적어도 직전에 고점이 언제였냐면은 3월 하순경에 1100bp 정도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하이드 채권의 어떤 투자 타임을 조금 더 보실 필요가 있고, 두 번째 하이드 채권 투자하고 싶더라도 조금 다른 채권 자산과 컨비네이션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 그런 거고요. 그래서 하이드 채권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위험하기 때문에 좀 분산 투자해라는 얘기고, 두 번째로 하이드 채권은 아까 등급이 낮기 때문에 사실은 경기 상황과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즉 하이드 채권을 제가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경제가 현재 국면보다 더 나빠져요. 추세적으로. 그럼 하이드 채권 가격이 밀립니다. 즉 가상금리 더 올라가는 거죠. 반면 앞으로 경제가 턴어라운드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하이드 가상금리는 줄어들고 가격이 올라요. 제가 이번에도 그렇게 반복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우리가 과거를 한번 돌아볼게요. 2002년 경기 침체 때, 그 다음에 2009년 경기 침체 때 보면은 실물 경제가 가장 늦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할게요. 실물 경제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하는 시점보다 주식은 이론적으로 한 6개월 정도 선행합니다. 과거 통계를 해보면은 6개월 선행을 하고요. 근데 우리가 항상 얘기하죠. 주식이 가장 선행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과거 사례를 보면은 채권 시장이 더 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2002년과 2008년 사례를 보면은 주식 시장 바닥보다 가상금리 고점이 아이러니컬하게 두 번 다 3개월 더 선행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2008년을 대입할게요. 가상금리 고점은 2008년 11월 말에 고점을 찍었고, 주식의 저점은 2009년 2월 내지 3월에 저점을 찍었고, 실물 경제, 미국의 GDP가 바닥 찍고 턴어라운드 한 거는 2009년 하반기에 돌아섰어요. 그죠? 그래서 얘기가 좀 한참 길었는데, 그렇게 아무튼 실물 경제에 좀 선행한다는 속성을 좀 아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세 번째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제와 굉장히 민감하다는 얘기니까 결론은 이게 주식 시장과 비슷하게 움직인다 보셔야 되죠. 그래서 제가 자료 한번 볼까요? 자, 이 자료네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단기적으로는 개별 채권은 위험하지만은 우리가 어느 정도 위험 관리를 하고 투자를 하면은 굉장히 매력적인, 그러니까 주식 못지않은 매력적인 자산이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려고 자료 보였습니다. 보시면 이거 2002년 경기 침체 이후에 2003년, 그리고 2008년 경기 침체 이후에 2008년 수익률입니다. 보시는 바처럼 미국 S&P 못지않게 매력적인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험은 하지만은 여러 가지 안전장치 그리고 좀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하고 포트폴리오로 분산 투자하면은 굉장히 좋은 투자의 방법 논의를 걸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HTS에 들어가면은 이제 국내에도 많은 채권 종류들이 나오잖아요. 말씀하신 하이힐드 채권부터 기업채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네. 나오는데 이쪽이 아니라 이제 글로벌 채권에서 괜찮은 것들을 또 리스크 분산이 된 것들을 이제 찾아내서 이제 투자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게 일단 첫 번째 이야기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네. 이제 어떻게 그 채권에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수익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일까요? 네. 지금 하이힐드나 이머징 마켓 채권만 투자하기에는 사실은 너무 단기적인 변동성이 너무 커요. 물론 이제 연준이가 하이힐드 채권을 매수한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아직 우리가 오히려 이게 잘못하면 단기적으로 가격 오버슈팅, 기업의 펀더멘탈 대비해서 가격이 일시적으로 오버슈팅 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채권 섹터만 투자하는 건 좀 부담스럽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글로벌 투자 적격 채권을 좀 가운데 축을 두고 좀 사이드로 예를 들면 우리가 약간 위험한 하이힐드 채권, 이머징 마켓 채권이나 국채를 양쪽으로 이렇게 좀 날개 모양으로 좀 들고 가시다가 경제가 앞으로 좀 어느 정도 방향을 잡히고 경제가 회복될 것 같다면 이제 상대적으로 국채를 비중을 조금 줄이시고 상대적으로 위험 자산의 비중을 조금 더 늘리는 이 어프로치, 이렇게 위험 자산인 게 채권이죠. 그 어프로치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좀 채권 섹터에 좀 분산 투자가 돼 있는 것이 좀 좋겠다는 얘기고요. 자, 두 번째로는 아까 오늘 또 대표님하고 계속 얘기 나눴는데 너무 단기로 어프로치 하지 마십시오. 단기로 어프로치 하면은 채권 투자 못 하십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채권 투자는 매크로 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채권 투자를 여러분이 만약 하시려고 하면 적어도 향후 1년간, 2년간 어떻게 될지를 먼저 판단하시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채권을 좀 적어도 1년 이상의 호흡을 가져서 투자를 하길 바라고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단기적인 전망을 맞추기도 어렵지만 두 번째로는 채권의 주식 대비 가장 큰 장점인 이자 수익을 온전하게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좀 호흡을 길게 투자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아마 이 부분은 오늘 대표님 저한테 계속 ETF, 해외 달러 ETF 얘기했는데 개인적으로 지금 전 달러 ETF를 별로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왜냐하면은 지금은 해외 달러 ETF보다는 국내에서 금융기관에서 팔리고 있는 해외 채권형 펀드를 오히려 같은 형태라면 채권형 펀드를 좀 더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죠. 자, 보시죠. 만약에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기업을, 하이힐드 채권을 합시다. 하이힐드 채권인데, 자, 우리가 만약에 하이힐드 채권을 투자를 한다 합시다. 그럼 우리가 하이힐드 채권을 투자할 때, 기본적으로 한 1년 이상 보고 투자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럼 하이힐드 채권 투자한다는 거는 경제를 어떻게 보는 거죠, 앞으로?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그렇죠. 경제를 또 어쨌건 회복한다는 가정이죠. 자, 여기서 포인트. 그럼 원달러는 어떻게 되죠, 이론적으로? 사실 경기가 회복한다 그러면 이제 원화가 좀 안정이 되겠죠. 그렇죠. 지금보다 안정인데 예를 들면은 러프하게 한번 계산해 보면 이번 이벤트가 발생하기 전에 환율이 1150원 정도였지 않습니까? 지금 1220원 정도이죠. 그러면 어느 정도 경제가 1년 뒤에 회복한다고 가정한다면 적어도 금년 초 정도 레벨까지는 환율이 회귀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달러를 들고 있다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은 이론적으로 요만큼 회복하면 환차손을 한 6, 7% 손해 보시는 거예요. 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해외 채권 투자를 하실 때 지금 환차손 리스크도 우리가 감안하셔야 돼요. 오히려 경제가 안정된다는 가정이기 때문에. 그러면 방법론은 뭐냐면은 국내 공모 해외 채권형 펀드는 원달러 해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달러 해칭이 돼 있으니까 해칭돼 있는 원달러 해칭을 하고 오로지 투자된 자산에만 포커스를 해서 가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환해칭된 해외 채권형 펀드를 하셨으면 좋겠다. 내지 ETF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관점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되면은 이제 국내 해외 채권형 펀드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좀 이제 공부 좀 하셔야 돼요. 환해칭 때문에도 국내에 돼 있는 해외 채권형 펀드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하나 더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어쨌건 간에 우리가 주로 투자할 게 투자 적격 회사든 투자 부적격 회사든지를 투자를 할 예정인데 그런데 어쨌건 간에 개별 기업의
디폴트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죠. 따라서 우리가 한국에 있으면서 미국 기업들 다 스크린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덱스나 인덱스 투자는 전 개인적으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즉 뭐냐면 국내 공모 해외 채권형 펀드라는 거는 액티브 펀드라는 얘기예요. 그죠? 액티브 펀드인데 근데 이 액티브 펀드 중에서 우리가 어떤 채권형 펀드를 골라야 되냐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글로벌 시장을 투자하기 때문에 미국이나 이런 글로벌 채권 시장의 개별 기업들을 제대로 스크린할 수 있는 글로벌 운용사를 잘 선정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펀드를 만든 주체가 그렇죠. 중요하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의 경우는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KB, 예를 들면은 삼성, 이게 국내 운용사들이죠. 근데 여러분이 투자자를 보실 때 국내 운용사 보시면 안 돼요. 뭐냐면 보통 재간접 펀드라고 합니다. 재간접 펀드 그 밑에 투자되어 있는 피투자 펀드가 어떤 펀드인지가 제대로 스터디가 되셔야 돼요. 보통의 경우는 이제 국내 운용사들이 글로벌 쪽에 어떤 특히 채권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노하우나 어떤 역량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해외에서 유명한 채권 펀드를 이렇게 그냥 도입해서 이렇게 씌워서 국내 고객들한테 파세요. 원달 해칭해서. 근데 여러분 보셔야 되는 거는 이 국내 운용사의 네임을 보셔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들어있는 채권 펀드를 안에를 좀 자세히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글로벌 이 시점에 글로벌 정말 좋은 기업들을 스크린할 수 있는 역량 있는 기업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 좀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말씀이신 거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하나의 펀드에는 약 300개 정도의 그 기업이 담기니까 정말 괜찮은 기업들인지를 잘 판단해서 담을 수 있는 그렇죠. 역량이 맞습니다. 있는 해외 기업이 만든 펀드가 주체이냐 이거를 확인하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여기서 방송상 회사를 밝히는 곤란한데 괜찮아요. 아, 그래요? 얘기하셔도 돼요. 핑코? 네. 핀코 같은 경우는 2009년에 전체 하이드 바스켓 2009년인가요? 제가 좀 약간 지금 혼란이 있는데 2009년에 하이드 전체 바스켓의 부도율이 아마 제가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이 회사의 자체 유니버설 투자 대상 유니버설 했을 때는 부도율이 형격히 낮았어요. 예를 들면은 이게 그런 어떤 글로벌 시장을 제대로 기업들을 볼 수 있는 안목에 있는 세계적인 운용사를 얘가 운영하는 펀드를 투자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인데요. 제 크레딧별로 투자 시점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건 뭐냐면은 크레딧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잖아요. 우리가 회사채라고 했는데 회사채가 크게 두 가지 종류라고 오늘 배웠습니다. 투자 적격 채권, IG, 투자 부적격 채권, 하일드. 그죠? 여러분이 만약에 좀 우린 좀 많이 보수인 분이 난 위험한 거 좀 그렇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현재 시점에 그나마 좀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건 IG, 투자 적격 채권.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는 좀 투자 적격 채권을 중심으로 해서 기업으로 투자를 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좀 하이드나 이머징 마켓 채권을 투자하고 싶은데 좀 변동성이 두려우신 분들은 그 하이드나 이머징 마켓 채권은 저는 분할 매수를 전략을 좀 추천드립니다. 분할 매수의 구체적인 방법을 좀 이렇게 말씀드리죠. 말씀해 주시죠. 예, 크게 두 가지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지금 한번 볼까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켓에 그러니까 컨센서스가 있냐면 지금 현재 많은 글로벌 IB들이 2, 4분기 내지 3, 4분기에 미국의 기업들이 엄청나게 EPS가 추락할 거라 전망하고 있어요. 네. 반토막 내지 이익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주식시장이 어떻게 되냐면 그런 어떤 전망보다는 단기적으로 하는 어떤 글로벌 경기 부양책 위주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아마도 어떤 다음 주식시장의 변곡점은 예를 들면 우리가 2, 4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시점이지 않을까. 왜냐면 예를 들면 포캐스트가 이 정도인데 실제는 상황은 이만큼 나빠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만큼의 사실은 가격에 충격파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은 아까 제가 이제 이런 이제 하일 채권 이모임 시켜는 일단은 상반기에 예를 들면 전체 내가 100이라고 하면은 절반 정도 두세 번의 시간에 대한 분산 투자가 할 필요 있을 것 같고 나머지 절반 좀 아껴 두시자고요. 즉 어떤 실물 데이터가 그러니까 실물 경제가 나왔을 때
충격파가 왔을 때도 있기 때문에 그때도 나머지 좀 집행할 수 있게. 물론 우리가 예상한 대로 안 올 수도 있지만은 어쨌거나 우리는 위험을 좀 줄여야 되니까 예를 들면은 하일 채권이나 임원유약 채권을 금년을 한 4번 분산 투자한다고 가정하면은 상반기에 뭐 4월 달에 한 2번 정도 들어가고 그리고 예를 들면은 뭐 8, 9월 달에 한 2번 정도 들어가면 긴 호흡에서는 좀 안정적으로 좀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투자 적격 채권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금 해외 채권을 바로 들어가고 싶은 분은 투자 적격 채권 위주로 가셨으면 좋겠고, 근데 여기다 좀 뭔가 알파를 가지고 가고 싶은 분들은 하이든 이머징을 가셔야 되는데, 그거는 위험 관리가 필요하니까 좀 분할 매수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얘기고요. 근데 이 모든 게 혼자 하시면 안 돼요. 채권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전문가, 해외 채권 좀 전문가하고 충분한 상의를 해보시고 투자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그 방송을 보신 분들 중에서 하나 좀 질문을 하신 분이 있어서 네네. 요거 하나 좀 대신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브라질 국채와 관련해서 네. 지금 손실이 아마 큰가 봐요. 뭐 투자를 했는데 뭐 반토막 이하라고 뭐 이러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브라질 국채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그 전망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부탁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네, 네. 브라질 국채를 바라볼 때 글로벌 매크로 전망과 연동해서 보셔야 돼요. 자, 우리가 글로벌 매크로 어떻게 보죠? 전반적으로 뭐 U자 이렇게 보시잖아요. 네네. 그럼 글로벌 매크로가 회복된다고 하면은 이머징 마켓 통화는 회복됩니다. 길게 보면 결국은 회복될 것이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경제가 이게 대공황처럼 엄청나게 심각하게 간다고 하면은 지금이라 로스코 다셔야죠. 예를 들면은. 왜냐하면 그렇죠. 통화는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현재 일반적인 컨센서스는 우리가 좀 밑변 좀 있는 U자 모형으로 회복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회복된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머징 마켓 통화가 회복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 좀 드리죠. 이렇게 경제가 회복되면은 보통 이제 글로벌 경제 회복되면 이머징 마켓도 회복될 것이고, 두 번째는 브라질 통화가 약간은 조금 유니크한 통화예요. 예를 들면 브라질 통화가 좀 더 많이 떨어졌죠. 네. 그러니까 미국 기준에서 한국도 이머징이고 브라질도 이머징인데, 한국이 만약에 이만큼 밀렸다고 하면 브라질이 이만큼 밀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만큼 한국 투자가 환차손이 크게 났는데, 그럼 왜 이렇게 많이 터졌냐라고 했을 때 뭐냐면, 브라질 통화가 또 하나 우리가 글로벌 경제 취약성에 노출되는 통화라는 게, 사실은 이제 브라질 통화는 우리가 커머더티 통화라는 원자재 통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커머더티 통화는 크게 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브라질, 호주, 그리고 캐나다, 러시아. 이게 원자재 수출 국가잖아요. 원자재의 어떤 국제적 수요에 따라서 통화 가치가 움직이나 보죠. 그러니까 이게 그 수요보다는 이런 거죠. 자, 경제 나빠져요. 그럼 원자재 수요는 어떻게 되죠? 떨어지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주수익원을 갖고 있어요. 당연히 경제 안 좋아지죠. 그죠? 그러면 글로벌 경제가 만약에 턴어라운드에서 올라가는 중장기적으로, 그러면 당연히 원자재 수요도 커지는 거고, 당연히 이 나라의 경제 펀더멘탈 좋아지는 거죠. 네. 좀 그렇게 어프로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고통스럽더라도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좀 생소한 분야라 조금 이해하는데 좀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투자를 하는 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꼭 한번 배워야 되는 분야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또 말씀 나누시죠.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